안녕하십니까. 조갑제닷컴의 조성호 기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조성관 편집장님 모시고 파리가 사랑한 천재들 예술인 편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총 5명의 인물을 살펴보았는데 오늘부터는 파리가 사랑한 천재들 중에서 요 문인편의 인물들을 차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인물로서 빅토르 위고라는 인물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국에 셰익스피어가 있다면은 바로 프랑스에 빅토르 위고가 있다고 이렇게 프랑스인들이 또 자랑삼아 이 위대한 인물로 문인으로서 평가를 하는데 오늘부터 이 빅토르 위고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조성관 편집장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만나서 고맙습니다. 예,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제가 잘 소개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잘 소개했습니다. 예, 빅토르 위고, 프랑스에는 위고가 있다라는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살펴봤더니 이제 영국에는 뭐 셰익스피어가 자랑이라면은 프랑스인들의 자랑이 이제 빅토르 위고다. 이탈리아에는 단테가 있고, 했는데 자 이제 빅토르 위고의 생애를 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프랑스의 부장송이라는 지역에서 태어났더라고요. 1802년에요. 예. 근데 이 빅토르 위고의 부모가 이 어떤 사람이었고 또 이 부모가 위고에게 끼친 영향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서 가정 환경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사람의 인생에 깊은 영향을 남기거든요. 나이트 같은 거죠, 일종의. 빅토르 위고의 아버지는 장군이었습니다. 현역 장군. 그런데 태어난 게 1802년이잖아요. 프랑스 대혁명 발발한 지 13년 뒤에 태어나는데 그 시기면 나폴레옹이 거의 권력의 정점에 서는 시기와 거의 맞물립니다. 그래서 대혼돈과 뭐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아버지는 그 장성으로서 그 뭐 엘바섬, 코르시카섬, 마드리드 등등 여러 곳에 임지를 이렇게 떠돌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그 부모였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굉장히 사이가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 부부들이 있잖아요. 티격태격 하면서. 그런데다가 이제 장군이다 보니까 임지를 여기저기 옮겨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빅토르 위고는 엄마랑 파리에 있는 기간이 더 많았습니다. 당연하겠죠. 교육 시설이나 여러 측면에서. 근데 재밌는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그 사이가 좋지 않다 보니까 아버지도 애인이 있었고 엄마도 애인이 있었어요. 내연남과 내연녀가. 그렇죠. 뭐 우리 한국 기준으로는 내연남, 내연녀라고 하지만 걔네들은 그 서양에서는 러버라고 하죠. 그 번역하면 정부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부부가 다 각각의 정부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부부의 형태는 유지한. 그러니까 한 지붕 두 가족이죠.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그 어머니의 정부가 라우리 장군이라는 장성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건에 연루돼요. 뭐냐면 제가 그랬죠. 1802년이면은 나폴레옹이 거의 권력에 1804년에 황제를 즉위를 하잖아요. 1802년이면 거의 뭐 권력을 정점에 다다른 시점인데 이 라우리 장군이 어떤 사건에 연루되냐면 반 나폴레옹 음모에 관여가 되는 겁니다. 연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체포가 되죠. 체포가 되고 나서 사형에 처형됩니다. 현역 장성이다 보니까 그 처형돼요. 자, 그 어머니 입장에서 어머니의 연인입니다. 어머니의 연인이잖아요. 근데 연인이 나폴레옹에게 처형돼요. 그럼 어머니는 어떤 입장이 되겠어요? 당연히 반 나폴레옹 입장이 되겠죠. 그러면서 반 나폴레옹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그 친왕당파가 되는 겁니다. 친부르봉 왕가. 쉽게 말하면 왕당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 나폴레옹에 대한 증오, 네. 를 가지고 밥상머리에서 밥 먹을 때마다 나폴레옹을 욕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됐죠. 예. 그러면 어린 그 위고나 위고 형이 볼 때는 그 뭐 늘 잘 판단력이 떨어지는 뭐 어린 나이는 모르잖아요. 부모님이 계속 그 나쁜 얘기를 주입하면, 거짓말을 주입하면 그게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건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고 네. 그 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자연스럽게 네. 왕당파적 사고방식이 머릿속에 박히게 되는 겁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주입이 그렇죠.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부르봉 왕가에 대한 충성, 네.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예. 이게 위고에게 젊은 날에 네.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예. 아,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네네. 어머니가 이제 빅토르 위고한테 줬던 어떤 그런 정치적인 예. 사고가 나중에 네. 훗날 이제 빅토르 위고의 시와 소설에도 이렇게 투영이 된다고 그렇겠죠. 책에 당연하죠. 하셨는데 예. 이 빅토르 위고가 13살인가 16살 때 쓴 시를 보니까는 굉장히 당돌하고 야무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또 이제 17살 때는 시 창작 대회에 출전해서 쓴 시도 그 주제부터가 좀 되게 남다른데요. 대략 어떤 내용인지 한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반 나폴레옹 네. 정서가 이렇게 스며든 거죠. 어려서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는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왕정을 찬양하는, 왕정을 찬미하는, 군주를 칭송하는 시를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17살 때 그런 시를 써서 1등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혁명파, 자유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공포 정치를 하는 게 사실이니까 이들을 비난하고 혐오하고 증오하는 그런 선동적인 시를 쓰게 되는 거죠. 지금 생각하면 좀 의아하죠? 예, 좀 의아한 부분이 왜냐하면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밥상머리 일종의 의식화가 된 거죠. 그렇죠. 그렇겠죠? 의식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이제 반 나폴레옹, 달리 말하면 친 왕당, 부르봉 왕가, 왕당파 이런 사고 방식을 갖게 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그 문학의 한 장르인 첫 번째 장르인 시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 거죠. 그렇게 이제 사춘기 시절에 이 빅토르 위고가 첫사랑 아델이라는 여인과 이제 첫눈에 반한는 약간 그런 이제 얘기가 이제 책에 적혀 있는데 이게 또 두 사람이 처음에 이제 반대에 이제 부딪히게 되는데 이거를 빅토르 위고가 굉장히 저돌적으로 그 사랑을 성취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흥미롭던데요. 좀 되게 어린 나이인데. 잘 보세요. 엄마랑 오래 살았잖아요. 아버지가 임주로 떠도니까 더군다나 사이도 안 좋고. 그러니까 어머니 친구의 딸이었어요. 아델 부쉐는. 근데 뭐 어려서부터 봤겠죠. 소급 친구였죠.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날 한 뭐 10여 년 떨어져 있다 다시 보니까 아델 부쉐가 풋풋한 처녀가 되어 있던 거예요. 뭐 이렇게 볼살도 발그레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처녀 티가 나니까 그냥 위고가 청년 위고가 홀딱 반한 거죠. 그러면서 눈빛으로 사랑을 주고받다가 연애 편지로 써서 사랑을 고백하고 아델도 역시 그 연애 편지로 사랑을 고백하는데 두 사람이 약속을 하죠. 끝까지 우리 비밀로 지키자. 사랑을 그 마음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비밀로 지키자. 마음만 나누는 겁니다. 마음만 순수한 사랑을 끝까지 비밀에 지키자. 결혼할 할 때까지.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사실이 들통이 납니다. 발각이 돼요. 근데 위고 쪽 집에서 아버지가 장군이었으니까 어쨌든 장군이었으니까 저쪽 집이 성이 안 찬 겁니다. 그래서 반대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엄마가 죽죠. 자기 위고 엄마가 죽어요. 21살 때. 그리고 나서는 또 입장이 바뀌는데 그때는 그 아델 부모 입장에서 집에서 또 반대를 해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 집을
두 사람은 떼어놓으려고 예. 파리에서 네. 베르사유 궁전 근처로 이사를 갑니다. 그 거리가 예. 광화문 여기 지금 예. 여기가 광화문이잖아요. 예. 광화문 한복판에서 그 거리가 약 안양 정도. 대략. 안양 정도의 거리인데 예. 거기를 위고가 네. 뭐 밥 먹듯이 찾아가는 겁니다. 뭐 어떻게 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와중에 예. 깡패들 만나서 봉변도 당하고 얻어 터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네. 가는 겁니다. 자, 네. 자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어요. 네. 이 시청자들 여러분께서도 아마 다 깨달으실 겁니다. 네. 그 10대의 네. 10대의 사랑, 네. 특히 20대 초반까지도 마찬가지죠. 네. 부모가 반대하면 할수록 더 불타오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이른바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라고 그러죠. 네. 그렇죠? 네. 반대하면 할수록 더 불타오릅니다. 네. 그리고 10대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네. 사랑과 혁명의 네. 맹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예. 뭔가 가슴이 뜨거운. 예, 분별을 못 하잖아요. 네, 예. 물불을 못 가리잖아요. 예. 그래서 항상 보면, 네. 어떤 형태든지 혁명을 그게 좌파 혁명이든 어떤 형태의 혁명을 네. 보면, 네. 제일 앞에 서는 건 10대들이에요. 그렇습니다. 10대들이 선동을 잘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황홀한 첫사랑의 경험에 빠지면 그걸 주체를 못 하죠. 뭐 그 경험이 있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무모한 네. 그 사랑의 뭐랄까요? 그걸 찾아서 그런 감행을 하는 거죠. 20여 킬로미터를 찾아가고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결국은 결혼에 꼴이 나죠. 예. 그렇게 이제 첫사랑과의 어떤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문학이 이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예. 근데 혹시 그 질문 안 하셨나요? 위고와 그 아델의 그 첫 결혼한데. 예. 예. 뭐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책에 나오는데 그 장소가 어디죠? 결혼한 장소가? 결혼한 여기가 어디라고 나왔죠? 생셀피스 성당. 예. 이거는 시청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두 사람이 결혼한 거는 아버지는 이미 엄마랑 이혼한 상태였고 또 엄마는 죽었죠. 위고 엄마는 죽었죠. 그러니까 위고인은 혼자 벌어서 생활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글을 써서 혼자 벌어서 생활을 하던 입장이었는데 결혼은 생슐피스 성당에서 했어요. 했는데 그 성당이 굉장히 역사적인 성당입니다. 이 성당이요? 예. 존 브라운인가요? 다빈치 코드를 쓴 사람이? 댄 브라운. 미안합니다. 댄 브라운 맞죠? 댄 브라운의 그 소설에 보면 앞부분에 그게 나오죠. 그 파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장소가 두 군데가 나올 겁니다. 루브르 박물관과 생쉘피스 성당일 겁니다. 근데 생쉘피스 성당에서 그 위고와 아델이 결혼했는데 첫날 밤을 이게 재밌습니다. 이게 결코 이해해 주실 거라고 있습니다. 팩트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두 사람은 사랑을 주고받았는데 어디까지나 약속을 지켰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서로를 지켜주기로. 정조를. 뭐 정조를까지 하여튼 서로의 순결을 지켜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한 날, 그 신혼 첫날 밤에, 위고가 자그만치, 몇 번이나 이 관계를 가진지 아십니까? 책을 보니까는 9번이라고 하더라고요. 9번. 그러니까 얼마나 근데 그 신혼 때는 그 젊은 나이에 신혼 때는 그 아무래도 횟수가 많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그 많은 횟수를 훨씬 뛰어넘는 횟수. 그렇죠. 9번이면. 근데 그게 어떻게 알려졌느냐? 위구와 그 당시 이미 젊었지만 그 문단에서는 뭐랄까 주목받는 신인이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자랑스럽게 얘기한 거죠. 나 몇 번, 첫날 밤에 몇 번 했다, 이렇게. 자랑하다시피.
이제 나중에도 그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이 빅토르가 굉장한 호색한으로 이름을 날리더라고요. 호색한이라는 거는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부정적인 의미가 있죠. 이 여인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 로 이제 이름을 날리고 이제 뒤에서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제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걸 다시 한번 좀 바꾸겠습니다. 첫 소설인 아이슬란드의 한이라는 거를 이제 발표를 하고 이제 그때부터 굉장히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소설로, 그러니까 운문에서 산문으로 이렇게 옮기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의욕적인 작품 활동을 하면서 1825년 샤를 10세가 이제 즉위를 하면서 이 빅토르 위고의 그 문인으로서의 삶이 어떻게 보면은 좀 전환점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번 그 부분을 항상 권력자는 권력을 잡기 전과 잡은 후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잡기 전에는 잡기 위해서 무슨 말이든지 하잖아요. 근데 잡고 나서는 항상 본색을 드러내잖아요. 그렇죠. 뭐 왕정이나 군주제에서나 민주정치 하에서나 똑같죠. 자, 샤를 이미 그 위고는 왕당파 시인으로 촉망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샤를 10세가 즉위할 때 대관식에 그 황제관을 세워주는 게 대관식 아닙니까? 대관식에 위고가 초대받아요. 이거는 굉장한 영예거든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영예죠. 그러니까 들떠 있죠. 그러면서 그 역시 그 샤를 10세를 찬양하는 시를 쓰죠. 그러면서 자그마치 그 당시 돈으로 지금 환산은 안 되겠지만 1000프랑을 상금으로 하사를 받습니다. 그 당시는 시인이 있어서 돈을 벌 방법이 없죠. 시가 팔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그 왕이나 어떤 귀족이 어떤 경력금이나 이런 걸 하사하는 거죠. 그거로 사는 거죠. 그랬는데 샤를 10세가 정권을 잡고 나서 좀 지나서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뭐냐면 이 사람이 갑자기 철권 통치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언론을 탄압해요. 비판적인 작가의 시인들을 탄압해요. 이러니까 외국 입장에서는 충격이죠. 그렇죠. 그러면 너무너무 실망하고 내가 저 사람을 저렇게 지지를 했는데 시를 통해서 저렇게 찬양했는데 이게 뭔가 라고 하면서 왕당파 정치적 입장이 왕당파였잖아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뭐 여느 뭐 7, 8 뭐 이때부터 막 알았다고 치면 이때부터 한 거의 뭐 한 그 10몇 년간을 유지하던 정치적 입장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왕당파에서 멀어지게 되죠. 샤를 10세에 대한 실망 때문에.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희곡을 씁니다. 이 빅토르 위고가 크로멜과 사형수 최후의 날이라는 작품인데 이 사형수 일단 뭐 크로멜부터 한번 살펴보면 뭐 설명을 해주시겠지만은 사형수 최후의 날은 이 작품은 사형 폐지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이건 희곡입니다. 이제 시를 썼죠. 처음에 그러고 나서 소설도 썼죠. 그다음에 이제 희곡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고가 위대한 거는 그 문학의 모든 장르에 대해서 글을 쓴 거죠. 그러네요. 다 섭렵을 한 거네요. 현재까지. 그리고 저기 농구에서 말할 때 올라운드 플레이죠. 가드, 센터, 뭐 있잖아요. 뭐 저 가드, 센터 뭐가 있죠. 뭐 등등등. 자 보십시오. 이게 그 사형수 최후의 날의 그 희곡입니다. 일종의 사형제도를 비판한 희곡인데 자 보십시오.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어요. 4년 뒤에 기요틴이라는 그 사형 기구가 발명이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 당시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발명이 돼요. 그 처형되는 사람의 고통을 줄여주자. 한 번에 날이 떨어지면서 딱 끝나니까. 그러면서 이게 그 파리 시청 앞 광장 이름이 그레브인데 그레브 광장과 콩코르드 광장에서는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수많은 그 공개 처형이 이루어집니다. 콩코르드 광장에서는
마리 앙뚜아네트와 루이 16세가 처형되죠. 예. 그리고 그레브 시청 앞 광장에서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처형됩니다. 네. 이거를 위고는 네. 어려서부터 네. 보고 자랐어요. 그러면서 시를 쓰면서부터는 그거를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아무래도. 예, 그렇죠. 어렸을 때는 그냥 흥미로 봤겠죠. 네. 하지만은 글을 쓰면서부터는 네. 이거를 눈여겨보게 됐죠. 네. 그 사람들의 처형대에 끌려가는 사람들의 네. 표정, 네. 몸, 움직임 등등을 보겠죠. 예.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바들바들 떨면서 질질 끌려가면서 때로는 똥오줌을 싸면서 끌려가는 걸 보게 된 거죠. 죽음 앞에서 이제 그렇죠. 덜덜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네. 그 로댕 얘기하면서 네. 칼레이 시민들 얘기했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누구도 담대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인간이기 때문에 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예. 그런 사형수의 모습을 보면서 네. 위고는 깨달은 겁니다. 국가 권력이 인간을 네. 똑같은 방식으로 네. 그 사람이 설령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네. 하더라도 예. 똑같은 방식으로 네. 처형을 해서는 네. 보복을 해서는 안 된다. 국가 권력이기 때문에 네. 다른 형식으로 벌을 줘야 된다. 예. 라고 판단한 거죠. 예. 그러면서 사형 폐지론을 주장하게 된 겁니다. 그 당시 왕정 입장에서 보면 네.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야, 아니 반역이랑 예, 뭐 이런 예. X가 다 있어. 이렇게 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고는 사형제가 야만 행위라고 당시에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고가 얼마나 뭐랄까 통찰력이 있고 얼마나 관찰력이 뛰어나고 인도주의적인 입장에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앞서가 있잖아요. 예. 적어도 한 세기 이상 앞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 세기가 뭡니까? 거의 100년 가까이 앞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기서 이게 바로 최초의 사형 폐지론자가 바로 빅토르 위고입니다. 저도 이번 처음 알았습니다. 예. 그런 예. 사람이라는 거를요. 네네. 그리고 이 빅토르 위고를 또 설명을 할 때 편집자님께서 하는데 낭만주의자라 그렇죠. 건데 저는 이제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일단은 그 대목을 설명하기 위해서 위고의 신작 에르난이라는 공연의 초연을 보기 위해서 에르난이 코미디 프랑세즈라는 곳에서 프랑스 극장이죠. 극장인데 연극 전용 극장입니다. 연극 전용 극장. 루브르 박물관 앞에 있습니다. 거기서 낭만주의자들과 고전주의자들 간의 그 공연을 둘러싸 에르난이 공연을 둘러싸고 힘의 대결, 무력 충돌이 이제 벌어지는데 이거하고 낭만주의자 빅토르 위고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건가요? 아주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그 중세 유럽은 교황 권력과 세속의 황제 권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황제 권력이 갈등과 타협의 역사입니다. 반대로 타협과 갈등의 역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교황 권력과 세속의 권력이죠. 자, 구전주의자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구전주의의 제일 중심은 신입니다. 모든 것에 앞서서 신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렇죠. 자, 그 신의 중심인 것에서 신의 중심은 인간이 이렇게 예속이 되잖아요. 밑으로 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낭만주의는 작품에서 시나 소설에서 인간을 중심으로 등장시킨 겁니다. 신중심에서 나라는 개인을 등장시킨 겁니다. 신보다는 신은 이성적인 존재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모든 것은 그렇죠? 신의 뜻대로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보다는 인간의 감정, 인간의 상상력, 개인의 감정과 개인의 상상력이 더 중요하다라는 게 낭만주의의 입장입니다. 위고가 바로 프랑스 파리에서 그 당시 낭만주의의 선봉대에 깃발을 든 겁니다.
그러니까 고전주의자 입장에서 보면은 네. 아주 괘씸한 놈이죠. 그렇죠. 이건 뭐 완전히 용서할 수 없는 놈이죠. 기존의 사조하고는 반대를 내는 거네요. 반역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괴롭혔던 거죠. 그러니까 낭만주의의 등장은 서양 사조에서 대사건입니다. 신이 아닌 인간이 주인공으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을 알렸다는 거죠. 신과 그 전까지는 미술과 회화와 시나 소설에서 주인공은 다 신입니다. 신 아니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화적 인물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 주인공들이 인간이 된다. 그렇죠. 그게 낭만주의입니다. 개인의 탄생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빅토르 위고가 29살이 되던 해에 그 유명한 한국 사람들도 많이 아는 작품일 겁니다. 파리의 노트르담, 노트르담 드 파리라고 하는 장편 소설을 이제 그 완간을 하게 되는데 저도 이 뮤지컬을 봤거든요. 굉장히 그 노래가 되게 애절하고 그 에스메랄다를 향해서 콰지모도가 부르는 노래 같은 게 되게 애절하고 되게 아름다운 작품이었는데 가슴이 아프죠. 이 소설에 얽힌 뭐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셔도 좋고 또한 노트르담 성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요거를 하나 해야 됩니다. 그 뒤에 나오겠지만 오랫동안 파리의 노틀담은 파리의 노틀담으로 알려지지 않았어요. 뭐로 알려진지 아세요? 오랫동안 노틀담의 꼽추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뭐냐면 파리의 노틀담 하면 잘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콰지모도가 꼽추잖아요. 헌치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걸 잡아서 이거를 일종의 한 거죠. 그렇게 강조한 거죠. 일종의 이거는 장애인 차별입니다. 그렇게 볼 수, 그렇잖아요. 이건 명백한 장애인 차별인데, 그렇습니다. 60년대, 70년대에는 그런 의식조차 없었어요. 인간의 의식은 아주 더디게 발전합니다. 아주 더디게 발전해요. 그런 의식조차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노틀담의 꼽추라는 말을 안 하죠. 안 합니다. 그렇죠? 파리의 노틀담이죠. 노틀담 드 파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어느 날 위고는 소설가지 않습니까? 노틀담 성당을 수없이 왔다 갔다 했겠죠. 봤겠죠. 어느 날 시간을 내서 노틀담 성당의 구석구석을 뒤져봅니다. 일종의 탐사를 하는 거죠. 뒤지는데 한 담벼락에서 아냐크라는 라틴어가 이렇게 그 못 같은 거로 뾰족한 쇠붙이 같은 거로 벽에 아냐크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걸 새겨져 있는 걸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겁니다. 아냐크. 근데 그게 라틴어인데 번역하면 그 위고 시대는 라틴어를 다 배웠을 때니까 번역하면 가혹한 운명이라는 뜻입니다. 가혹한 운명.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도대체 뭐가 가혹한 운명일까를 생각한 거죠. 소설가로서 상상을 한 거죠. 그러다가 소설의 얼개를 짭니다. 대단하네요. 구성을 합니다. 그게 그 주거 공간이 종탑이 전부인 곱추. 아주 불행한 운명을 타고난 곱추. 역시 그 당시 집시는요. 집시는 유대인 못지않게 차별을 받았어요. 자, 차별을 받은 사람이 유대인, 집시, 그리고 동성애자입니다. 근데 에스메랄다는 집시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장애인이면서 집시입니다. 장애인도 역시 차별을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두 사람 다 차별을 받는, 천대받는 그런 그 사람들의 부류입니다. 그러니까 가혹한 운명이잖아요. 그러네요, 정말. 근데 또 아무리 그래도 또 콰지모도는 에스메랄다 입장에서는 콰지모도가 감히 에스메랄다를 넘볼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조건을 볼 때. 근데 이제 사랑하게 된 거잖아요. 짝사랑을 하게 된 거죠. 몸을 바쳐서
그 콰지모도가 에스메랄다를 우회주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가슴 아파요. 네. 받아들일 수는 없죠. 네. 하지만 사랑은 사랑인 거죠. 네. 그렇죠? 네. 자, 그겁니다. 그 내용은 다 아시는 거고. 예. 자, 이거를, 자, 얼개를 짰습니다. 구상을 끝냈어요. 근데 워낙 이 당시 위고는 이미 정치인으로 국회의원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 너무 바빠서 쓰지 못해요. 네. 그러다가 출판사로부터 독촉을 하게 된 겁니다. 빨리 원고를 달라. 네. 그러니까 선인세 같은 걸 받았으니까 예. 이미 얼개는 짜서 구상을 다 끝냈어요. 네. 쓰기만 하면 돼요. 네. 살만 입히면 돼요. 네. 근데 여기서 그 천재 위고의 놀라운 측면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예. 위고는 써야 되잖아요. 네. 책임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를 글 감옥에 자기를 가둡니다. 글 감옥에요. 예, 그래서 옷도 한 벌만 입고, 네. 예, 입고 펜촉, 펜대, 네. 잉크, 네. 물 네. 이런 것만 가지고 들어가고 네. 화장실은 집 있겠죠. 밥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 방에서 나오지 않는 거죠. 이러기를 장장 5개월 반을 한 겁니다. 야. 그러면서 완성한 작품이 네. 파리의 노틀담입니다. 자, 네. 사회자께서 네. 노틀담 성당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그랬죠. 네. 제가 그 에펠편에서 그 말씀을 드렸던 걸 기억합니다. 네. 에펠탑은 파리인의 자존심. 네. 자부심이잖아요. 네. 그러면 네. 파리인의 정신, 네. 파리의 역사를 대변하는 것은 네. 바로 노틀담 성당입니다. 자, 예. 왜 그런지를 제가 네. 읽어드릴게요. 네. 그 1804년에 네. 나폴레옹이 황제로 등극하는데 네. 등극한 장소가 바로 노틀담 성당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네. 그 노르만디 상륙 작전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고 44년이 전 해방되잖아요. 네. 그래서 파리 해방 이후에 첫 번째 추수감사절 예배가 열리는데 그 장소가 바로 노틀담 성당입니다. 그리고 그 파리 해방과 함께 드골이 네. 승리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네. 드골이 사망했을 때, 네. 그 프랑스인의 영웅이죠. 네. 드골이 사망했을 때 장례 미사가 치러진 곳이 바로 노틀담 성당입니다. 자, 네. 노래 파리 하늘 아래서라는 노래 아시죠? 들어는 본 것 같은데. 술레 셀드 파리 네. 이렇게 되죠. 네. 예, 파리 하늘 밑에서라는 노래 보면 네. 노틀담 성당이 납니다. 예, 예, 거기 잘 들어보면 노틀담 성당 얘기가 나와요. 정확하게. 예. 자, 네. 저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잘 그 뜻을 헤아리지는 못하는데 네. 그 노틀담 성당에는 외벽과 안에 네. 수많은 네. 상징과 기호, 은유와 함의가 네. 여러 가지 장식으로 이렇게 장식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면 전율을 느끼는 겁니다. 이제 알아듣는 거죠. 저게 뭘 뜻하는지 아니까. 네. 근데 저처럼 비기독교인은 저를 알아들을 수는 없겠죠. 예. 근데 그거 못지않게 그 노틀담 성당이 기독교인들한테는 중요한 곳이 여기는 성유물이 있습니다. 성인 성자에 예. 유물할 때 유자 뭐냐면 네. 예수가 네. 가시관을 쓰고 죽잖아요. 네. 그리고 십자가에 그렇죠. 못 박히잖아요. 네. 그거와 관련된 게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그렇죠. 그게 바로 성유물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보존되어 있어요. 예. 뭐 설명이 끝난 거죠. 예, 이게 있느냐 없느냐는 그 교회의 성당의 그렇죠. 그렇죠. 이거죠. 권위를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이 성당은 그 중세 그 고딕 건축의 집대성한 곳입니다. 건물입니다.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중세 고딕 양식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네. 건축하는 사람들한테는 대단한 그런 일종의
견학할 수 있는 그런 예. 건물인 거죠. 그러니까 예. 여러 그런 중요한 의미를 담긴 역사적인 사건은 여기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네. 에펠탑을 한나절 보시고 네. 반드시 네. 파리의 노틀담도 오셔서 보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서 그런 의미까지 알으셔야 되는 거죠. 예.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참고하시면 좋겠다. 네, 나중에 네. 파리 여행하시게 되면 이런 코스로 움직이시면 아주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그 아까 앞서 얘기한 대로 이제 빅토르 위고의 아까 그 여성 편력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예.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배우 줄리에트 드루에와 예, 빅토르 위고 예. 그리고 또 유부녀 예. 레오니 비아르 예. 까지 이렇게 이 빅토르 위고와 이제 인연이 닿는데 네. 이 두 사람과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이렇게 관계가 이어졌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미 네. 그 당시에 위고는 귀족원 의원이었어요. 정치 권력도 결코 간단치 않은 정계의 실력자였어요. 네. 그리고 문단에 이미 대단한 파워맨이었어요. 그렇죠. 뭐 파리에서 프랑스에서 위고를 모르는 사람이 없죠. 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위고에 유혹을 하는 거죠. 위고가 31살 때 네. 자기 작품이 이제 연극 무대에 올라가니까 예. 그 극장에 갔다가 네. 자기 작품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극장을 연극 연습하는 걸 보지 않겠습니까? 네. 그때 주연 여배우를 맡았던 네. 그 줄리에트 드루에를 만납니다. 네. 예, 작가와 원작자와 여배우죠. 네. 주인공이죠. 네. 근데 이 여자가 26살이었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예뻤어요. 뭐 당연하겠죠. 예. 근데 이미 위고는 어마어마한 그 권력을 네. 뭐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네. 그 줄리에트가 보자마자 위고에 반했죠. 예. 반해서 사랑을 고백하는 고백을. 겁니다. 네. 퍼붓는 겁니다. 유혹을 하는 겁니다. 예. 처음에는 모른 척하죠. 왜냐하면 모른 척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일부러 모른 척하죠. 예. 네. 그러니까 줄리에트는 자기가 이렇게 했을 때 넘어오지 않은 남자가 없었는데 줄리에트가 그렇죠. 위고가 꿈쩍도 안 하니까 더 몸이 달죠. 네. 그러다가 네. 인편을 통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네. 자기를 어느 부인 집에서 자기를 만나고 싶다. 네. 찾아와 달라. 네. 그렇게 되는데 그걸 노할 사람이 도대체 지구상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다음부터 네. 연인 관계가 되죠. 네. 근데 두 사람은 연인 관계를 숨어서 연애를 하는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연인 관계로 지냅니다. 요 앞서 네. 보십시오. 네. 공사 다 망하잖아요. 위고는. 그러니까요. 정치인으로. 정치. 예. 그러니까 너무너무 바쁘다 보니까 자기 아델에게 신경 쓸 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본부인인 예, 아델에게. 네. 그러니까 아델 자기 집에는 이미 문인으로서 이렇게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잖아요. 네. 그 중에 한 사람인 네. 평론가 네. 생트 뷰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과 아델이 눈이 맞아요. 네? 아델조차도. 예, 네. 그게 앞설 겁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이제 이게 벌어지죠. 네. 근데 아델도 그걸 인정합니다. 오케이. 대신 가정만 깨지 말아라. 이 가정의 틀을 지켜다오. 네. 그러니까 네. 그 아델 푸시에는 네. 위고가 결코 가정을 포기하지 않을 것 안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 본인도 그러니까 가정을 지키되 뭐 만나고 싶으면 만나라. 예. 그러면서 부인과 공식 애인이 있는 이런 그 이중적인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네. 어느 날 네. 1845년 7월 5일인데 네. 위고가 경찰에 의해서 체포돼요. 이미 그 당시 네. 귀족원 의원이었어요. 파워맨이었어요. 귀족원이라는 건 지금 말하면 아마 상원의원쯤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 추천제 이렇게 추천받는 거죠. 네. 예. 그 자본 얼 수가 없잖아요. 네. 실력자니까 네. 석방돼요. 그러면서 그 레오니 부인만 네. 그 화가의 부인이었는데 네. 그 체포되죠. 근데 재밌는 건 네.
우리가 그 간통죄가 폐지될 때 네. 몇 년 전에 간통죄가 네, 폐지됐죠. 네. 그때도 이 얘기 슬쩍 나왔어요. 아, 이 얘기가요? 최초의 간통범이 위구였습니다. 예. 근데 네. 이게 실력자다 보니까 네. 잠깐 체포되어 있다가 구금 상태에서 석방이 되죠. 네. 그러면서 네. 그 위구 석방되고 나서 부인도 이제 남편이 취하를 하니까 네. 그 레오니 부인도 나오죠. 그러면서 아델프 씨와의 결혼 그 아이들도 있으니까 그 가정을 지키면서 공식 애인을 2명을 두게 되는 거죠. 줄리에트 드루에 이렇게 레오니 부인까지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틈틈이 네. 또 다른 그 여자들이 유혹을 하니까 네. 틈틈이 그 다른 여자도 이렇게 찾아가고 굉장히 바빴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네. 정력을 타고난 사람이었죠. 그래요. 전륜의 정력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자기가 작가로서 할 일은 또 다 하고. 네. 놀랍죠. 네, 놀랍습니다, 진짜. 예. 자, 그리고 이제 빅토르 위고가 네. 나폴레옹 1세를 찬미한 연설을 또 하기도 합니다. 이후에요. 예. 근데 저는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원래 어머니는 이제 반 나폴레옹 네, 그렇죠. 그런 영향을 받았는데 이렇게 다시 나폴레옹을 이 빅토르 위고가 재평가를 하게 되는 계기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이거죠. 자, 왕당파에서 절연하고 나온 정책 거죠. 입장에서 이제 돌아서잖아요. 그렇죠. 자, 그건 자연스럽죠. 예. 자기를 실망시켰기 때문에 네. 왕들이 황제들이 실망시켜서 이제 돌아서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반 그 부르봉 입장 왕당파 입장에 서 있는데 나폴레옹이 죽은 게 혹시 언제인지 기억나세요? 이 죽은 연도는 나름 중요합니다. 연도까지 1821년입니다. 1821년. 네. 예. 나폴레옹이 뭐라 그럴까요? 죽으면서 1821년에 죽으면서 이런 유언을 남기죠. 나를 센강 옆에 묻어달라. 이 유언을 남기는데 그 이후에 수많은 왕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국민들은 이 유언을 집행해달라. 유언을 따르게 해달라고 요구하지만 왕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왕으로서의 어떤 권위와 정통성을 위해서 그랬었던 걸까요? 그렇죠. 위고는 아니죠. 나폴레옹은 왕을 뛰어넘는 영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위고의 나폴레옹의 유해가 봉환되면 관심이 그쪽으로 쏠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미온적이에요. 모든 왕들이. 그러다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다가 1840년에 이르러서 미적미적 되다가 그 세인트 헬레나 섬에 있는 그 대서양의 그 고도 같은 섬이죠. 거기에 있는 나폴레옹 유해가 파리로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봉환됩니다. 그 유해 안장식이 그 앵발리드. 앵발리드 그 마당에서 거행되는데 그때 위고가 줄리에트와 함께 그 안장식에 뭐 VIP석에서 봤겠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폴레옹은 프랑스를 뛰어넘는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세계적인 영웅이죠. 그렇죠. 프랑스인이지만 프랑스를 뛰어넘는 인물이잖아요. 드디어 왔어요. 그 절의 고도에서 그렇게 있다가 세인트 헬레나 섬에 있다가 이제 파리로 오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나폴레옹을 다시 평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엔 1841년에 그 프랑스 아카데미 회원이 되니까 거기에 입회 연설을 하면서 나폴레옹을 찬미하는 그런 연설을 하게 되는 거죠. 좀 설명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제 화려한 정계의 실력자이자 문단의 아주
어마어마한 이 명성을 날리던 빅토르 위고가 나폴레옹 3세의 시대에 접어들어서 19년간 망명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역시 똑같습니다. 상세 3세도 네. 처음에는 3세를 믿었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역시 네. 철권 통치라고 네. 뭐 이렇게 하니까 네. 실망스러워서 비판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쫓겨나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망명이 시작된 거죠. 네. 그래서 영국의 처음에는 벨기에 브뤼셀에 있다가 네, 그렇죠. 영국의 저지섬을 갔다가 예. 나중에는 게르지네 섬이라는 곳에서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또 작품이 여기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레미제라블. 레미제라블이죠. 그러니까 레미제라블이 아니라 레미제라블. 레는 복수죠. 그러니까 비참한 사람들. 그렇죠. 치근한 사람들. 안타까운 사람들 정도가 되겠죠. 네. 이겁니다. 자, 이 작품 뭐 많이 사람들이 익숙한 작품인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그래도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또 나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편집하게 해주시면요. 제가 쉽게 설명했습니다. 이게 앞서 그 위고의 여러 가지 그 변화나 그 어떤 낭만주의 선봉자라고 얘기했죠. 네. 최초의 사형 폐지론자라고 얘기했죠. 네. 그리고 그 아내의 그것까지도 다 용서를 했잖아요. 네. 물론 자기도 외도를 했지만 자 이거와 일맥상통합니다. 자 보세요. 레미제라블은 레미제라블을 관통하는 사상은 휴머니즘입니다. 휴머니즘. 뭐 인간애라고 할까요? 인도주의라고 할까요? 뭐 그 정도 되겠죠. 레미제라블을 관통하는 사상은 휴머니즘입니다. 이 주인공이 장발장이죠. 저 어렸을 때는요. 레미제라블을 장발장으로 읽었어요. 저도 그렇게 왜냐하면 5권짜리 소설을 대하 역사 소설을 어떻게 어린아이들이 읽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장발장 얘기만 뽑아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장발장이라고 된 거죠. 레미저러블이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한 거죠. 주인공이 장발장입니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자, 그리고 근데 두 번째 주인공이 누구죠? 장발장과 함께 자베르. 그리고 자베르와 함께 또 다른 주인공이 누구죠? 미리엘 주교? 아니, 지금 미리엘 주교 잠깐 나오죠. 코제트. 코제트죠. 그 딸이잖아요. 자, 그렇죠. 휴머니즘이라고 그랬죠. 휴머니즘 관통하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사상을 알아야 작품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습니다. 휴머니즘이죠. 자, 여기서 장발장은 사회자께 한번 여쭤볼게요. 장발장이 왜 몇 번의 감옥 생활을 하죠? 처음에 교도소 생활을 죄수가 됩니까? 뭐를 훔쳤죠? 식기를 훔치지 않나요? 아니 처음에 뭐를 훔쳤죠? 빵을 훔치고. 빵 몇 조각? 한 조각인가? 그러니까 두 조각인가 이렇게 훔치죠. 자, 빵을 훔치다가 감옥에 들어가요. 이게 초범이 된 거죠. 그렇죠. 초범. 근데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건 세상이 아무리 흘러도 변하지 않을 그 양상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때도 역시 19세기 아니 뭐 소설은 뭐 시점이 다르지만 소설의 배경은 1830년대인데 그 19세기 초반에도 무전유죄입니다. 그렇죠? 유전무죄고. 아까 그랬잖아요. 귀족은 의원은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뭐 어느 변호사를 쓰면 감형되는 거고 크게 바뀌진 않아요. 그렇죠? 세상 사는 모습은 비슷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가난하고 돈이 없으니까 빵 두 조각 때문에 초범이 됐죠. 그리고 뭐 또 해서 또 감옥소에 들어가죠. 계속 들어가죠. 그러다가 아주 근데 뭐 큰 범죄자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코제트를 보죠. 코제트의 엄마가 누구죠?
제가 엄마 이름 헷갈립니다. 어쨌든 잘 네. 보세요. 네. 왜 어떻게 코제트가 태어난 걸 보시면 압니다. 네. 이것도 양상은 18세기나 그 21세기 현대나 똑같습니다. 미혼모잖아요. 코제트가. 그렇죠. 미혼모의 딸이잖아요. 네. 10대의 사랑이란 건 뭡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앞서서 뭐라고 그랬죠? 맹목적이라고 그랬죠. 네. 그리고 10대 남자들 네.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나쁘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10대 남자들, 20대 초반의 남자들의 사랑이라는 건 맹목적이고 목표가 분명하잖아요. 네. 그리고 책임을 안 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양상이 있습니다. 예. 책임을 질 나이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온갖 그 아름다운 말은 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자들이 넘어가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저기 샤넬의 엄마처럼. 네. 그러면서 그렇게 여자들이 덜컥 임신을 하면 남자들은 대부분 도망치죠. 그렇죠. 책임을 안 지죠. 거기서부터 이제 무책임한. 예. 지금도 미혼모가 나타났잖아요. 미혼모의 양상은 코제트 엄마나 지금의 미혼모들이랑 똑같아요. 남자들은 거짓말은 아니겠지만 네. 온갖 여자를 그걸 뭐 하려고 성취하려고 네. 하지만 네. 책임을 안 지죠. 네. 그렇죠. 대체적으로. 네. 그래서 미혼모 양가 되는 게 과정이 똑같잖아요. 어느 날 연락을 끊고 네. 지금 휴대폰 번호 바꾸고 뭐 이러겠죠. 네. 그러면서 코제트 엄마가 어떻게 됩니까? 미혼모가 되는데 어떻게 아이를 키워요? 그렇죠. 불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남의 집 식모가 되지 않으면 거리 여자가 돼요. 그건 뭐 뻔합니다. 네. 그런 거리의 여자를 거둔 게 누구죠? 장발장이죠. 그 당시에 사업을 해서 네, 공장에 그때는 이제 취직시켜죠. 예. 자, 장발장과 코제트는 냉혹한 현실에 엄연한 그 현실의 네. 희생자들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현실의 희생자인 거죠. 그렇죠. 현실은 어느 사회나 냉정합니다. 냉정하죠. 네. 그렇죠. 거리의 그 질서는 그 살벌한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장발장과 코제트는 냉혹한 현실의 희생자입니다. 네. 코제트 엄마가 그런 거죠. 거리의 여자가 됐잖아요. 네. 그럼 친아빠 거들떠도 엄마가 도망치잖아요. 지금도 그런 아빠들이 얼마나 많아요. 많습니다. 여자들이 넘어가죠, 거기에. 그래서 미혼모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양상은 똑같습니다. 세상 사는 모습은. 예. 자, 그런데 네. 여기서 그렇게 중범죄자가 된 장발장이 네. 누구를 만나서 완전 개과천선을 합니까? 아까 질문했죠? 예. 미리엘 주교가 그렇죠. 이제 격려를 해주죠. 예. 격려? 아니죠. 어쩌다가 디뉴라는 지방에 가서 예. 거기서 불쌍하니까 그 미리엘 주교가 재워주죠. 그렇죠. 먹여주고 재워주죠. 근데 이 사람은 그 당시만 해도 악인이었잖아. 마음속에 악이 더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새벽녘에 일어나서 뭐 훔쳐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가 네. 경찰에 잡히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당신의 이걸 가져갔냐라고 네. 하니까 미리엘 주교가 뭐라 그러죠? 이렇게 말해요. 예. 아니 왜 내가 은초 때도 가져가라 그러는데 왜 은초 때는 가져가지 않았나요? 네. 라고 말하죠. 오히려 되묻죠, 그런 식으로. 그렇죠. 예. 이게 뭡니까? 용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 장발장이 만난 세상은 다 자기가 그렇게 하면 자기의 그 죄의 몇 배에 해당되는 거를 되돌아왔어요. 네. 근데 미리엘이라는 사람은 미리엘 주교는 자기를 용서하고 자기의 더 많은 것을 줬어요. 그러면서 장발장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런 말이 나와요. 본문에 보면 네. 미리엘 주교가 내가 당신의 영혼을 샀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서 장발장은 그 다음부터 선인이 돼서 개과천선이라고 더 배드에서 악인에서 더 굿이 된 거죠. 선인이 돼서 선행을 베푸는 거죠. 자비를 실천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비로움의 화신이 되어가는 거죠. 모든 과정이 레미제라블에서 어느 순간부터는 모든 과정이 장발장의 자비로움의 실천입니다. 그렇죠? 네, 네. 이해가 되죠? 네. 예. 그래서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휴머니즘으로 이제 자, 볼 수 있다. 거기서 마지막 순간에 그 시가전 장면 생각나십니까? 시가전 장면이요? 혹시 영화는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영화를 보셔야 되는데 2013년에 아마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영화를 꼭 보십시오. 그 레미제라블의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저같이 평범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시가전이 끝났을 때, 아니 시가전 직전에 시가전 직전에 뭐랄까요, 시위대에게 자베르 경감이 체포돼요. 근데 시위대에서 자베르 경감을 처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발장이 내가 처형하겠다. 나한테 맡겨둬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골목 구석진대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그러면 그 시위대들은 대부분 어린 친구들이었으니까 그러라고 하죠. 믿는 사람이니까 자기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했죠. 근데 그 골목 구석 외진 골목 가서 장발장이 총을 꺼냅니다. 총을 꺼내서 자베르 경감을 겨눠요. 겨누죠. 그때 영화를 본 사람들은, 소설이나 영화를 본 사람들은 그때 모두가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대부분 장발장의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외치는 줄 아세요? 마음속으로 방아쇠를 당겨라 그럽니다. 방아쇠를 당겨라. 근데 장발장은 그때 방아쇠를 당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허공에다 대고 총을 쏩니다. 그리고 자베르 경감에게 그럽니다. 도망가라. 여기서 보통의 사람들은 독자나 관객들은 뮤지컬을 통해서 봤든 뮤지컬 영화를 봤든 소설을 읽었든 여기서 모든 사람들은 전율합니다. 그렇습니다. 감동합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그 위고의 메시지는 그겁니다. 최상의 복수는, 최고의 복수는 용서다. 이때 자베르 경감은 제가 그 소설 속에 나오는 그 골목, 그 골목을 다 답사를 했어요. 현지에서요? 예, 파리에서 다 답사를 했고, 그 골목이 실제로 그렇게 오밀조밀합니다. 아주 좁아요. 골목들이 좁고 짧아요. 그러니까 좁고 짧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자베르가 석방이 되고 나서 죽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석방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베르는 방황합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난 죽었어야 되는 운명인데. 내가 이게 뭔가? 내가 평생을 걸고, 일생을 걸고 추적한, 저 잔악한 중범죄자, 저 중죄인한테 내가 용서를 받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러면서 자기를 되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인간이 과연 정의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지금 정의롭다, 지금 새 정부 들어오고 나서 막 정의 얘기하잖아요. 과연 우리가 인간이 정의를 판단할 수 있을까? 정의를 재판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본질적인 의문을 자베르가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야에 자베르가 파리의 센강 주변에 왔다 갔다 하면서 방황을 해요. 그 원문에 소설에 보면 5권째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그게 꽤 긴 페이지가 아마 서너 페이지가 그 자베르의 방황이 이렇게 묘사가 돼요. 그리고 그 어떤 강에서 쌍주, 영어로 하면 체인지인데 이걸 상주라고 읽죠. 상주
다리에서 상주 다리에서 뛰어내려 자살합니다. 제가 그 상주 다리도 가봤어요. 예. 그러니까 자베르가 그 방황한 흔적을 따라서 제가 다 이렇게 답사를 했죠. 뛰어나 자살합니다. 이건 가슴 아픈 얘기죠. 어쨌든 그 위고는 바로 그걸 말하고 한 겁니다. 그 사상이 휴머니즘이라고 그랬죠. 휴머니즘의 최상의 행위는 용서죠. 용서다. 예. 심지어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어떻게 보면 시청자 여러분 다 공감하실 겁니다. 철천지 원수잖아요. 그렇죠. 그 영화를 보시면서 얼마나 자베르가 미웠습니까, 여러분. 근데 장발장은 자베르를 용서합니다. 저는 뭐 그 정도 경지를 평범한 사람, 범인이어서 그걸 이해하지는 못합니다만 위고는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최상의 복수는 용서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의 이 주제를 관통하는 제목이 될 수 있을 만한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지금 이제 현지 다녀오셨던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그 빅토르 위고 박물관도 있다고 하네요. 예, 살던 집이죠. 예, 살던 집인데, 여기서 인상 깊게 보신 몇 가지 장면들이 좀 있었어요. 책상, 빅토르 위고가 쓴 책상과, 그리고 뭐, VH라는 이제 빅토르 위고의 이니셜? 잠깐. 그 세 번째 방이 집필실이었는데, 위고가 살던 세 번째 방에서 집필실이었는데, 저는 작가이다 보니까, 어느 그 작가의 살던 집을 가볼 때마다 대부분이 박물관으로 돼 있잖아요. 도스토옙스키도 그랬고, 푸시킨도 그랬고, 다 그랬습니다. 책상 눈여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 책상에 위고가 이렇게 팔꿈치를 대고, 때로는 졸기도 했겠죠. 근데 책상을 눈여겨보는데, 위고의 책상은 의외로 작았어요. 제가 이제 만질 수가 없었죠. 왜냐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 줄을 쳐놨으니까, 만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육안으로 한 1m, 2m 좀 떨어진 데서 육안으로 보건데, 커피 전문점의 1인용 책상, 1인용 테이블보다는 조금 큰 정도, 한 1.5의 큰 정도로 돼 보였고, 특이한 거는 사면에 그 소설가들의 자기 이름을 포함해서 소설가들의 이름을 써놨다는 게 좀 특이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르 듀마, 조르주 상드, 라마르땅, 그리고 빅토르 위고. 아마 자기가 마음속으로 위고가 흠모하고 존경했던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자가 말씀하신 대로 위고 방에 갔더니 놀라운 게 벽면에 역시 샤넬의 캉봉가 31번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벽면에 중국풍의 그런 병풍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거는 사서 한 것도 있지만 위고가 자기가 만들고 중국식으로 만들고 VH라고 VH는 빅토르 위고의 이니셜이죠. 자기 만들고 VH라고 새겨놓은 그런 게 많더라고요. 물론 아마추어니까 좀 조악하지만 그게 하여튼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뭘 확인했냐면 19세기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까지 프랑스의 상류층들은 중국식 문명, 문화를 로 장식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중국이 영어로 차이니스지만 그거를 아마 불어로 읽으면 시누아 이렇게 읽는 것 같아요. 그걸 시누아 리즈라고 합니다. 그런 현상. 그렇게 중국식 어떤 기호품, 예술품 등등으로 장식하는 현상을 시누아리즈라고 하는데 바로 그걸 증명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빅토르 위고의 마지막 최후에 대해서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빅토르 위고가. 83세까지 살았으니까요. 그 지금 기준으로 하면 21세기 기준으로 하면 네. 거의 100세까지 산 거죠. 그렇죠. 타고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죠. 천운을 타고난 사람이죠. 그렇죠. 예. 그 빅토르 위고를 곁에서 지켜줬던 게 이제 그 말년에 지켜줬던 게 이제 줄리에트 드루에 아까 얘기했던 이 사람인데 빅토르 위고보다 조금 앞서서 이제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죽는데 이 두 사람이 마지막에 나눴던 편지가 또 좀 의미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 위고가 그 쇠약해져서 뭐 얼마 못 살 것 같으니까 줄리에트가 그 앞서 얘기들 아델이 죽으니까 그 전에 몇 년 전에 아델이 죽으니까 자연스럽게 공식 애인이 그렇죠. 정부인 자리에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거죠.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한 거죠. 그러면서 그 대문호의 곁을 지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줄리에트는 정말 위고를 사랑했어요. 존경했어요. 숭배했어요. 그러니까 작가가 쓰지 못하는 현실. 이런 사람이 쇠약해서 한 발 한 발 그 죽음의 사신을 향해서 걸어가니까 그렇게 안타까웠던 거죠. 한번 조금만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잠깐만요. 난 요 부분부터는 이렇게 1882년 7월 11일에 줄리에트가 위고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난 악몽 같은 밤을 보냈지만 당신만큼은 좋은 밤을 보냈기를. 그것이 내가 바라는 전부랍니다. 언제 어떻게 끝나게 될지 모르지만 나는 나날이 점점 더 고통받고 시시각각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너무도 사랑하는 당신, 당신에게 마지막 말을 쓰기 전에 뭔가 즐거운 말을 하고 싶어요. 하지만 이 말밖에 생각나지 않는군요. 당신을 좋아하고 당신을 존경하고 당신을 숭배하고 그리고 당신을 끔찍히 사랑합니다. 아니 지금 읽어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감동적인데 이게 줄리에트 드루에가 정확히 제가 몇 살까지 살았는지는 좀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뭐 나이 들어서 쓴 건데. 그렇죠. 이때도 몸이 편치는 않았을 것 같은데 뭐 거의 할머니 연세에 쓴 거죠. 근데 얼마나 묻어납니까 그 느낌이. 그러니까 아름답기도 하고 굉장히 지적인 여자였죠. 일종의 뮤즈였죠. 뮤즈. 그렇습니다. 물론 저 줄리에트가 있으면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수없이 다른 여자를 품었죠. 그때마다 용서하는 편지를 쓰고 뭐 하녀도 뭐 동침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서는 이제 1885년 5월 22일 이 거인 빅토르 위고가 폐우열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사망을 하고 난 다음에 빅토르 위고의 장례식이 저는 이렇게 성대할 줄 몰랐습니다. 국장으로 치러졌다면서요? 아마도 그 왕이 아닌 그렇죠? 그렇죠. 그 당시 1883년이면 이제 그 왕정이 다 끝나고 공화정이 됐을 때인데 그래도 왕이 아닌 사람으로서 국장으로 치러진 사람은 아마 최초일 겁니다. 자, 그 개선문이 1806년에 나폴레옹 개선문 건설을 지시했죠. 그리고 완공된 게 1836년이에요. 나폴레옹이 죽은 게 1821년입니다. 완공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자, 그 국장을 치르는 사람만 그 이 개선문 아래로 통과했습니다. 자, 최초로 개선문을 아래로 통과한 사람은 나폴레옹이었어요. 나폴레옹이 몇 년에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해가 봉환됐다고 그랬죠? 앞서 1840년? 그렇죠. 40년 12월에 유해가 봉환됐는데 관을 그 담은 상여가 개선문을 통과해서 샹젤리제가 국가 상징도로 아닙니까? 국가 상징도로를 지나서 이렇게 해서 콩코르드 광장을 지나서 그 앵발리드까지 갔죠. 그 개선문을 통과한 첫 번째
인물이 나폴레옹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이 네. 국장으로 치러진 예. 빅토르 위고입니다. 그 자기 집에서 상여가 나와서 그 에일로가를 따라가는데 네. 이미 거리에는 가득 꽉 사람들이 애도하는 시민들이 줄을 이었죠. 그러면서 거의 200만 명이 따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팡테옹 신전까지. 네네네. 그러면서 그 관이 그 개선문을 지나는데 네. 여러분 그 개선문을 올라가시는 분은 꼭 확인해 보십시오. 개선문에 올라가면 그 관이 지나는 장면이 흑백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크지 않지만 유심히 보세요. 이걸 보지 않고 가면 개선문을 제대로 본 게 아닙니다. 빅토르 위고의 그 상여가 관이 지나가는 장면을. 예. 보면은 상여가 얼마나 큰지요. 그 개선문을 거의 아슬아슬하게 통과할 정도로 큽니다. 네. 혹시 이 흑백 사진이라 나올런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여주시면 그 느낌만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가까이서 좀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 개선문이고 요 사이에 이렇게 상여가 지나가는 모습. 그 밑에 이렇게 병사들이 말을 탄 병사들이 있는데 거의 개미처럼 보입니다, 진짜. 네. 그러니까 얼마나 성대하게 그리고 한편으로 이게 프랑스인이 어떻게 위고를 생각하는지가 다 드러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빅토르 위고를 존경심과 경외감이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다 드러나죠. 자, 그리고 이제 빅토르 위고가 묻힌 곳이 아까 말씀하신 팡테옹 신전입니다. 그렇죠. 여기도 가보셨죠, 편집장님께서는요? 물론이죠. 여기가 가보니까 여기에는 지금 빅토르 위고 말고도 꽤 많은 유명한 그렇죠. 프랑스가 낳은 유명한 과학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묻혀 있던데요. 루소도 있고요. 볼테르도 있고. 우리가 아는 교과서에서 배운 읽은 사람이 다 여기 있습니다. 프랑스인이라는. 에밀 졸라도 여기 있다고. 에밀 그 팡테옹 신전의 지하로 가면 그 분야별로 사람들이 이렇게 묻혀 있는데 그 지하로 가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웅성거리는데 사람들이 제일 머뭇거리는데 멈추는 데가 바로 조그만 방이 있는데 그 방이 바로 위고의 시신이 영면하고 있는 거죠. 위고의 만년 유택인 거죠. 거기에 에밀 졸레도 있고 알렉산드르 듀마도 있습니다. 몽테크리스트 백작인가요? 삼총사와 맞나요? 맞죠? 네. 몽테크리스트 백작이죠. 우리 듀마 작품들이 뮤지컬로 많이 올려지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 빅토르 위고의 생애를 다 보았습니다. 빠뜨릴 수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빅토르 위고는 문인으로서 어떤 천재였는지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고 대략 답이 다 나오기는 했지만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그 한국인으로 드골을 실제 본 사람이 많지 않아요. 드골, 샤를르 드골. 김종필 국무총리가 한번 김종필 JP의 회고록을 보면 이 대목이 나옵니다. JP가 60년대 말에 이른바 자의반 타의반으로 정계 은퇴를 해서 외유를 하는데 그 당시 프랑스 파리에 들립니다. 그때 우연히 드골이 연설하는 걸 들어요. 근데 드골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여러 말을 했겠지만 다 기억 남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JP는 이걸 회고록에 썼습니다. 드골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프랑스에는 나폴레옹이 있고 빅토르 위고가 있다. 프랑스는 이래서 위대하다. 영웅이 영웅을 알아보는 걸까요? 이거 얼마나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그 나라 국민이 행복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진짜. 자, 사회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죠? 네. 자,
위고는 어떤 불멸의 천재였느냐.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건 철저히 주관적인 겁니다. 빅토르 위고는 언행이 일치한 작가였다. 언행이 일치한 작가. 예. 문단에서는 낭만주의의 선봉자로 개인의 감정, 상상력을 중시했잖아요. 그것을 실생활에서도 사생활에서도 그대로 실천했고, 그렇죠? 그걸 또 그 휴머니즘을 작품으로까지 다 드러냈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그 파리 노틀담도 그렇죠? 이해가 되죠? 레미제라블도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부러운 측면입니다. 언행이 일치하는 그 천재였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설명드리면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데 누구는 위선자다. 어느 세력들은 위선자다. 이런 말 하잖아요. 좌파는 위선자가 많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죠. 말로는 그 고상한 얘기를 하고 실제로는 말처럼 고상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위고는 말과 행동이 일치했어요. 일치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그 프랑스인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숭배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부연을 하자면 위고는 남자로서 한 인간으로서 장수했어요. 83세까지. 그리고 모든 걸 누렸어요. 권력도 누렸죠. 그 문화 권력도 어마어마한 문화 권력을 누렸죠. 또 사랑도 누렸어요. 그러니까 쾌락과 권력을 동시에 다 누렸어요. 그렇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역대 왕들도 이러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죠. 더 중요한 사실. 불멸의 작품을 남겼다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불멸의 작품을 남겼다. 언행이 일치한 작가였다. 그리고 불멸의 작품을 남겼다. 인도주의, 휴머니즘을 작품과 생활에서 실천한 작가였다. 그리고 불멸의 작품을 남겼다. 그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참 한 인물을 이렇게 깊이 있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우리 또 두 번째 인물이 바로 누구냐? 소설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발자크라는 인물로 또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